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김채현,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비슷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는 일상입니다. 늘 똑같이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변화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익숙한 출근길과 일터에서 나에게 필요한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오늘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력 부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 커리어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2차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서울 거주 30대에서 40대 여성입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의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성공 시 추가 성공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교육과 1:1 진로 상담 과정도 포함했습니다. 구직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도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 및 고용 안정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전망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터의 변화를 맞이한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짚어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지원 사업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해당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형 직무 교육과 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린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 2학년 1,000명을 포함해 어린 학생들부터 차근차근 진로 탐색과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기간에 따라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원거리 이동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채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AI에도 대체되지 않을 어려운 기술직으로 홈테크 엔지니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만 하는 기사가 아니라 실제 고객의 공간을 완성하는 전문 기술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미래 주거산업의 핵심 직업으로 떠오르는 홈테크 엔지니어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하면 흔히 AI 개발자나 로봇 산업 등을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중요한 그런 직업의 가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활 방식과 공간 구조까지 고려하는 공간 솔루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공간을 보고 판단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샘의 자회사 한샘 서비스는 기존 시공 협력기사의 명칭을 홈테크 엔지니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섰는데요.
홈테크 엔지니어는 단순히 설치하는 업무를 넘어서 설계와 디자인을 실제 공간에 정교하게 구현하는 현장 기술 전문가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부업, 욕실 부문의 인재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면서 기술 전문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단순히 가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의 집의 구조와 생활 동선, 현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간을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엌과 욕실처럼 오차가 적어야 하는 공간에서는 이분들의 정밀한 시공 능력, 그리고 현장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도 정말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노후주택 구조나 배관 위치, 공간의 크기의 차이처럼 도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I가 견적을 작성하거나 고객의 응대 일부는 돕더라도 현장 대응 능력과 숙련된 기술까지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샘서비스는 경력과 무관하게 홈테크 엔지니어를 전국 단위로 모집했는데요. 입문자는 약 4주 동안 기초 조립부터 설치 마감까지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기간 중에는 약 13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실제 현장 견학, 그리고 단계별 실습을 통해서 초보자도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오히려 사람의 경험과 감각이 중요한 이 기술직의 가치가 더욱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시장이 공간 경험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현장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인테리어 시장이 단순 노동이 아닌 공간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이 전문 기술직, 홈테크 엔지니어는 AI 시대 속에서도 새롭게 재조명되는 현장형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소그루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도면 밖의 변수를 해결하는 건 결국 사람의 경험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기술이 앞으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소그루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류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바로 한국마사회에서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경마산업 운영과 함께 말산업 육성, 또 사회공헌 사업까지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분야와 함께 디지털 기반 업무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이미지보다 훨씬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 혹은 AI, 데이터, 콘텐츠 분야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총 4개의 분야를 모집하는데요. 사무기술보조는 26명, 말산업 전문은 16명, AI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은 3명, 불법 경마 사이버 단속은 총 15명을 채용합니다. 이렇게 채용 분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기간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사무기술보조와 말산업 전문 분야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세전 월 250만 원의 수준의 수당을 받습니다. 또 AI 빅데이터 전문과 불법 경마 단속 지원 분야는 재택 형태로 근무하는데요.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세전 월 125만 원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AI 빅데이터 전문 분야인데요. 정보 처리 기사나 ADSP,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기업 체험형 인턴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역량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최근 채용 시장 흐름에 맞춰서 실무 경험을 우대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 일경험 프로젝트 수료자나 영어 말하기 시험 보유자, 또 말선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이수자의 경우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학력과 성별 제한 없이 모두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한국마사회에서 청년 인터 경험자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요. 여기 또 숙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통근 가능 여부도 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마사회 인턴 체험은 실제 직무 경험과 함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AI 분야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관련 자격증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함께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 마사회 체험형 인턴 공고가 떴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남은 음식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와 지구를 살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저 버려지는 줄만 알았던 식재료의 부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먹거리의 선순환을 디자인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입니다. 이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식재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을 수행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업무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찌꺼기인 맥주박으로 고단백 밀가루를 만들어내거나 못생겨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고급 디저트와 밀키트를 만들어냅니다. 식재료가 가진 잠재력을 끝까지 추출해내는 일종의 식재료 기획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푸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우선 식재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감을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공학이나 조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식만큼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철학일 텐데요.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버려지는 자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맛에 대한 감각과 상품성을 높이는 패키징 디자인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차가운 분석력으로 환경적 수치를 계산하면서도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의 활동 무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물론이고요.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도 전담팀을 꾸려서 이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매년 수십 %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MZ세대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몸값은 앞으로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맥주박으로 건강한 간식을 만드는 한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찌꺼기로 만든 과자라는 시선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영양가 높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식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들의 말씀처럼 푸드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식재료의 부산물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식탁 위에 근사하게 올려놓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인 듯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어쩌면 거창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접시 위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푸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 훌륭한 요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의 직업의 세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구인 공고를 보면 무제한 간식 제공이나 최고급 안마의자, 화려한 휴게실을 자랑하는 회사가 참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복지가 뛰어난 곳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회사 냉장고를 가득 채운 간식보다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5만 원 인상이 훨씬 반갑고 든든하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화려한 복지와 확실한 현금 보상, 직장인들이 진짜로 원하는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채연 아나운서,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핵심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인데요. 회사가 제공하는 간식이나 휴게시설은 결국에 회사 공간 안에 머물러야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혜택이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교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복지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퇴근 후에 팍팍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인데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 사무실의 간식은 내 월세를 대신 내주지는 못합니다. 월급 인상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자원을 쓸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겁니다. 회사 안에서 주어지는 혜택보다 이 퇴근 후에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경영진이 베푸는 혜택의 의도와 현장 직원들의 이 체감 사이에 꽤 큰 간극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빈 아나운서, 이렇게 회사가 제공하는 간식이나 공간 복지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네,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듯한데요.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 즉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기본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한데 여기에 또 냉장고에 비싼 음료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직원들은 오히려 짙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또 부족한 연봉을 얄팍한 간식으로 덮으려 한다는 불신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현금 다음으로 꼽는 진짜 복지는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을 소모되는 체력을 줄이는 재택근무나 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쓰는 유연근무제처럼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원하는 건데요. 이제는 이렇게 회사에 오래 묶어두는 혜택이 아니라 회사 밖의 내 삶을 온전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보상이 빠진 복지는 결국 불신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직장인에게 가장 큰 복지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터의 보상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이 보상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평가나 일괄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내가 낸 성과가 어떻게 현금성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그 명확한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직원들이 각자 필요에 맞게 혜택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복지 포인트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개발, 여행 혹은 가족 식사 같은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혜택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직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이제 직원을 사무실에 오래 붙잡아두려는 공간 중심의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일하는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고 또 미련 없이 퇴근을 해서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환경 자체를 조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통해 직원들의 저녁 시간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나 또 무제한 간식보다 훨씬 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보상일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직원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땀 흘린 만큼의 보상과 또 퇴근 후에 시간을 지켜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탕비실의 간식보다 내 통장의 숫자와 내 저녁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 이것은 결코 배부른 투정이 아니라 내 일상을 지켜내고 싶은 아주 자연스러운 요구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잡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는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빵을 사고 또 당연하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을 한다는 평범한 하루가 큰 용기이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빵을 통해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일에 가치를 전하고 있는 제빵사 최영미 씨입니다. 최영미 씨는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빵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일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최영미 씨는 제과제빵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뒤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장애인 고용 제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일반 사업장처럼 빠른 속도와 효율만을 기준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제과제빵 일은 반복적인 훈련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영미 씨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직원들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영미 씨는 경제적인 수익보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첫 월급으로 가족 선물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환경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더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영미 씨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빵을 만들고 빵 굽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성공과 화려한 결과가 주목받는 시대, 하지만 최영미 씨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따뜻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사람. 최영미 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해 보이는 출근길이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아주 커다란 용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보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자빈 스토리 최영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직원보다 키오스크가 먼저 반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영화를 예매할 때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직원과 대화하지 않고 계산을 마치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무인 카페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무인 세탁소까지 등장하면서 사람 없는 매장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조금 어색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아주면 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일상 속 무인화는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무인화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과 효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 수를 줄일 수 있고 주문과 계산 같은 반복 업무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는 주문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을 때보다 메뉴 누락이나 결제 오류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또 기계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에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운영이 가능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주문을 넘어 재고 관리나 소비 패턴 분석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인화가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인화의 확산은 단순히 매장 운영 방식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무인화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 사람의 일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직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인 시스템 뒤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고장나면 이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고 무인 매장의 결제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발자와 운영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매장에서 직접 주문하는 대신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배달과 물류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들겠지만 기계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은 기계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 재고 관리, 유지 보수, 고객 대응까지 여러 기능이 함께 움직여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점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무인화는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편리함과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술과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 반복보다 기술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 사이의 소통과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역시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채울 수 없는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숫자인데요. 1739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현재 1,800시간대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39시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700시간대 진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제 그리고 주 5일제 정착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996시간에서 지난해 1,859시간까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보이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1,300시간대 수준인 반면 한국은 아직 1,800시간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 형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노동시간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여서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시간 규제보다 유연근무 확대, 그리고 생산성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장기 휴가나 시간제 근무처럼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해진 시간 동안 오래 일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업무 방식이 그대로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활용이나 스마트 워크 같은 생산성 중심의 근무 방식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얼마나 일하나 보다는 앞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하게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자체를 바꾸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 4.5일제의 논의가 실제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빈 아나운서, 저희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채용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면접인데요. 지원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또 답변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냐는 이런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면접이 실제 채용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먼저 혜윤 아나운서는 AI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조금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 면접 같은 경우 면접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첫인상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AI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또 대규모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를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나 말투 같은 요소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제 역량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기 때문인데요.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기업에서는 AI 면접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500대 기업 중 약 86% 이상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는데요.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원자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답변 내용뿐 아니라 시선 처리나 말의 속도, 표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AI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면접은 인공지능이 응답을 파악하기 때문에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의도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답변 길이도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환경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선 처리나 말의 속도, 표정도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실제 AI 면접처럼 미리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인 공정성은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채용 시스템은 사람 면접관의 주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성향이나 표현 방식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I 면접보다 대면 면접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빠르거나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지원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AI도 완전히 중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사람 면접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AI 면접이 더 확대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기반 채용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AI 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평가 업무나 대규모 지원자 분석에서는 AI 활용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냐입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채용 시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AI 면접은 채용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정성과 또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AI 면접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오늘은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으로 돈을 보낼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려면 여전히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돈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의 주인공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디지털 달러를 통해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 서클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클은 2013년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단숨에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USD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암호화폐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현금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을 인터넷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클의 핵심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이동시키자.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개기관, 국가 간 규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USDC를 활용하면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경계 역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복잡했던 금융 절차를 기술로 단순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서클은 단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길을 새롭게 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클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1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과거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 USD 사태는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 이후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이걸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더 강하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준비금 공개, 회계 감사, 규제 대응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기술보다도 믿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클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될까요? 지금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하고 비용이 큽니다. 서클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나 해외 송금처럼 규모가 큰 금융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더 크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든 즉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서클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기술로 바꾸려는 이 기업은 우리 금융생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와 규제라는 큰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서클의 미래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정의한 서클은 단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돈의 이동 방식을 바꾸는 금융 인프라 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이런 서클의 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사전 서클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따라 산책 가고 싶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산책에 더해 연극까지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수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가 올해 수원 화성 축성 23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4월에는 만석거 세빛축제를 통해 드론쇼와 불꽃쇼로 수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였다면 이번 5월에는 초여름 숲속에서 즐기는 공연축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연과 연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인데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 수원시가 어떤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는 5월 셋째 주 주말인 5월 16일 토요일에 진행되고요.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경기상상캠퍼스는 넓은 잔디광장과 숲길이 조성돼 있어 공연과 자연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또 일반적인 공연처럼 티켓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고요. 객석과 무대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수원역에서 대중교통으로 10분 안팎거리라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축제로 보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거리극과 인형극, 또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공연 방식이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배우들이 정해진 무대 위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 가까이에서 직접 이동하며 함께 호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공연도 많다고 합니다. 관객 역시 단순히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공연 속 캐릭터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어른들 역시 숲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마치 하나의 이야기 속 공간에 들어온 듯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축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 공연장처럼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숲속의 파티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공연을 감상하거나 숲길을 산책하다 우연히 공연을 마주치는 느낌은 일반 공연장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죠. 최근에는 답답한 실내 공간보다 야외에서 여유롭게 문화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처럼 자연 친화형 축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피크닉과 산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축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요소들도 함께 운영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포토존,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는 행사라기보다 하루를 천천히 보내기 좋은 축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연장을 벗어나서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연극축제. 이번 5월 공연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수원의 숲속의 파티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 정책 금융 상품 청년 미래 적금이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보다 가입 기간은 더 짧아지고 또 정부 지원은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청년 미래 적금의 핵심 내용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청년층은 높은 물가, 월세,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 때문에 중도 해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이고 또 정부 지원은 강화한 새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 청년 미래 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씩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정부 기여금 지원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납입한 금액에 맞춰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최대 12%까지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또 적금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면제가 됩니다. 반면 총급여 6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7,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인데요. 특히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조건을 충족해야 전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청년 미래적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세로 제출 없이 자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참여 금융기관을 심사 중이며 최종 취급 기간은 5월 중에 확정되고요. 첫 가입은 2026년 6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는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질병, 폐업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혜택을 유지한 채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일부 유흥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우대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미래적금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 금융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청년들이 주거와 결혼, 창업 준비를 위한 초기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 속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단순한 소비 지원보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 자금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